네, 북한의 도발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7차 핵실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배치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 속에 이 핵 무장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탄도미사일 대규모 포격 등 도발로 계속 뭔가 정세를 긴장시켰던 북한인데 이번 주에 좀 잠잠합니다. 이게 중국 당대회와 좀 연관이 있는 걸지 앞으로 어떻게 좀 북한이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9월 25일 이후에 거의 이틀 간격으로 미사일을 쏴댔고 특히 10월 14일에는 정말 과거에 없었던 동서해 방향으로 방사포를 500발이 넘는 방사포를 특히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네. 도발을 했단 말이죠. 워낙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그게 금요일이거든요. 토, 일, 월, 오늘 화요일이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잠잠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예.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도발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2018년 이후에는 북중 관계가 좋습니다. 네. 특히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특히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을 해도 중국은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되는 20차 전당대회 이 기간을 아마 의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과연 그동안 북한이 중국의 말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걸 듣는 그런 행태는 아니었어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봤을 때 추가 도발, 수위를 조절한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회 폐막까지 좀 기다리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단계일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 역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의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성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예. 중국이 지금 최대 축제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의 3기가 시작되는 그런 축제가 이번 달 거의 말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3일 날 이제 당대회가 폐막되지만 바로 직후에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200여 명의 중앙위원이 모여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차기 지도부 그러니까 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또는 9명을 선출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진핑 최고 지도자의 이제 총석의 취임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까지 치면은 한 며칠 후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북한이 전술적 차원에서의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 이후에 북한의 추가적 행동은 그 이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북한의 행보를 보면 해외 주요 행사의 경우에는 이 행사가 다 끝난 후에 그 행사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려왔는데 오늘 보니까 조선중앙통신에 중국의 당대회 소식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빠르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이건 역시도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네네. 중국 역시도 시 주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답전을 보냈다라는 것을 공개를 하면서 뒷배 역할, 앞서 문정무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뒷배 역할을 굉장히 공식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느 때보다 조금은 더 돈독해진 것인가? 지금의 북중 관계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돈독해졌다는 게 현재로서는 정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꼭 필요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지금 계속 그 국경을 막아왔었고 또 제재 때문에 북한이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줄, 생명선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준 게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유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또 정치 군사적으로도 역시 지금 한미일 삼각 그 협력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것이 이제 북한이 느끼는 굉장한 불편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문제를 최소한 그 비빌 언덕은 결국 중국밖에 없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이제 중국이 유일하게 북한을 돕는 것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이때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해놓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북중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롭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의 현재 상황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대회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아마도 도발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의 중론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말씀하신 뭐 회의도 있고 쭉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싶을 텐데, 북한에서 앞으로 좀 큰 도발을 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 좀 심기가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까, 센터장님?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축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답신을 보낸 그 내용에 보면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 북중 관계가 그거에보다 좋다는 말씀이 뭐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네. 사실 2018년까지는 북중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2011년 말에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2018년까지 단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어요. 시진핑 주석이. 근데 2018년에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시진핑이 먼저 만났죠. 이 김정은 위원장을 쭉 베이징으로 불러가지고 아주 뭐 황제 대접을 하면서 이 예우를 했고, 그 뒤로 미중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함께 반미 연대의 공동 전선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부담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심지어는 규탄 결의안조차도 찬성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안 됐지만, 그러나 추가 핵실험 같은 경우는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늘 북한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중국도 부담스럽고, 특히 3년임이 시작된 이 즈음에 정세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지금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불편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신을 보낸 것이고, 북한도 아마 그 부분을 의식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의 훈련 때문에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주한미군까지 참여하는 우리 군의 호국 훈련이 28일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호국 훈련이라는 게 어떤 훈련인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훈련을 기점으로 또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 왜냐하면 23일이면 어쨌든 당대회의 공식 일정은 끝나기 때문에 28일까지 훈련이 진행이 된다면 그 사이엔 또 이제 끝난 후라서 또 그 사이 또 도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 시각도 있거든요. 네. 우선 호국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네. 이제 합참이 주관하고 6해 공군 해병대가 참여를 하고요. 가장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실병 기동까지 포함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각 군단 단위로 이미 수립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김정은이 선술핵 운영을 직접 지휘하면서 그 역량을 과시하고 있고, 뭐 직접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비한 그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성, 6해공 해병대 합동성을 강화하고 실전 대비를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고, 일부 훈련에는 주한미군 병력들도 참여를 해서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10월 10일이죠.
북한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펼쳤던 각종 미사일 도발, 특히 저수지에서 SLBM까지 쐈단 네. 말이죠. 그런 일련의 훈련, 또 전술 군용기 150대를 일시에 띄웠던 그런 훈련의 이유를 한미연합연습, 한미일연합연습으로 됐어요. 그쵸. 적들에 대한 경고다. 네. 그리고 14일 날 벌였던 북한의 그 유례 없는 그런 방사포 포격 도발도 우리 주한미군의 연례적인 정상적인 사격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본다면 호국 훈련을 시비 안 걸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북한은 우리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걸 명분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북한은 우리의 한미연합연습 또는 한미일 우리 자체 연습 또는 주한미군의 연습을 명분으로 도발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그 군사력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하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정책의 비판 또 힘을 잃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 방법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호국훈련뿐 아니라 이달 말부터 군용기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까지 함께해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보니까 F-35A, 미국에서는 F-35B, F-15 등등 네, 네. F-16까지 온다고 하네요. 240여 대가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나라나 미국의 공중 전력을 상당히 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훈련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이 31일부터 4일까지 펼쳐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두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그 F-35A, F-35B가 예, 예.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측의 특정 지역에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면서 바로 가까이 가서 이제 폭격이 가능한 그런 굉장한 이제 그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전력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F-35A 그다음에 미국이 F-35B 이게 이제 전개된다는 거죠. 네. 그게 북한을 굉장히 압박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요. 31일부터 4일까지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당대회가 개최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 지도부가 이제 새롭게 구축되는 게 23일 이후에 한 2, 3일 걸릴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1월 8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그렇게 보면 31일, 4일 요 때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핵실험의 피크 타임입니다. 네. 이 시기에 엄청난 그 공군 전력이 합동 작전을 펼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50여 대 군용기가 네. 동시에 또는 그 한반도 동해상이랄지 한반도 수역에서 또 우리 한국의 영토 영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유례가 없는 훈련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훈련이 북한에 주는 압박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 압박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7차 핵실험의 실제 가능성을 상당 부분 억제하는 효과도 한미 당국은 지금 그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이전에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도 우리나라에 배치됐었고 이번에 또 F-35B 스텔스 전투기 굉장히 이제 북한으로서는 위협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만큼 이런 전투기까지 배치되는 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잖아요. 이 전략 자산들이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배치인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옴으로써 북한의 도발이 더 높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이제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미연합연습 또는 한미일 이 연합 대잠훈련이라든지 우리의 연습을 시비를 걸어서 그것이 긴장을 격동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네. 명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모든 긴장 격화의 원인 제공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핵을 개발했고 네. 그걸 탑재하기 위한 미사일을 단거리로부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수없이 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동족을 향해서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북한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쏘겠다고 위협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예. 있고 그걸 법제화까지 했고 그쵸. 법제화를 뒷받침하는 그런 도발을 눈앞에서 목전에서 전개하고 있어요. 과거에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연합연습도 중단하고 지금 이번에 하는 그 훈련이 이제 김 교수님은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4, 5년 전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했던 훈련이고 하더라도 하급적이면 로우키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훈련으로 전환을 했죠. 그런데 5년 동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북한 핵 위협은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 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시키고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고 전략자산이 전개가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와 합동 연합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합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연합 대비태세는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제공한 동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핵까지도 쏠 수 있다. 이런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나 군에서나 핵 배치론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너무 동맹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핵이라는 걸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핵 보유 문제하고 그다음 전술핵 재배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현실적으로 좀 놓고 봐야 될 부분이 네.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이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의 핵무장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 간다 그러면 국제원자력기구에 바로 제재가 들어오고 사찰이 예. 들어올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유엔에 제재 결연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과거의 전례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북한만 제재하고 한국은 안 할 것이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국제 유엔 기구나 유엔이랄지 이런 쪽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만약에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당한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된다면 대만과 일본의 핵 보유 논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이 갖고 있는 현재 핵 보유 국가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100%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당한 그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도 핵 보유도 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술핵 재배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술핵 재배치는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 이제 우리의 특정 그 공군 기지에 있던 전술핵이 이미 다 미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심정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굳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 핵 우산 아래 우리는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괌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서 비원비 전략 폭격기 같은 그러니까 네.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이 폭격기가 평양 상공에 도착하는데 2시간이면 옵니다. 또
동해상에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이 기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 일본의 여러 기지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배치가 돼 있고 네. 또 미국으로부터 직접 ICBM이 평양까지 날아오는데 한 20-30분이면 날아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현재 속에서 지금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이 과정에서 남남 갈등이 엄청나게 폭발할 겁니다.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보면 지금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는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그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예. 우리 정부는 그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북한이 7차 핵 실험까지 감행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을 조금은 더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뭐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 역시도 미국에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그럼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은 우리 동맹국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다 동원을 해서 보호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겁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확장 억제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로널드 레이건도 온 거고 지금 일본 기지에 있는 F-35B가 네. 우리 쪽에 와서 함께 훈련하는 것도 다 확장 억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괌에서 B-1B가 온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장 억제 일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겁니다.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술핵은 바로 코앞에 있어가지고 뭐 평양에서 쏘면 한 200-3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즉시 우리에게 날아오는 건데 저 괌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것이 과연 우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핵공유라고 하는 것이 나토식 핵공유. 다시 말하면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이 핵 억제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핵 보유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비핵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나토식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토식의 핵 공유를 한국에 맞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 무장론, 우리 자체 핵 무장론이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확장 억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정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됐다. 예. 정말 당장 우리가 이 공격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북한은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네. 괌이든 하와이든 미 본토든 때리겠다라고 할 경우 과연 미국이 우리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확신이 안 선다면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지금 이 부분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체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걸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만 네. 플랜 B로서 다시 말하면 북한을 압박하고 또 중국이 적어도 중국이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중국도 굉장히 부담이라는 말이죠. 네. 일본, 대만으로 도민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렛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것도 플랜 B로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미국의 어떤 우리에 대한 확장 억제를 더 실효적으로 신뢰를 높이는 그런 하나의 협상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2016년에도 사실 북핵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1월과 9월에 이제 4차, 5차 핵실험 감행을 하고 ICBM에 SLBM 시험 발사까지 하면서 굉장히 위협 수위가 높아졌을 때 한미 간의 안보협의회도 열어서 이제 공동 성명 발표했고 그때도 이제 한미 전략 자산이나 이런 핵 전술핵 같은 것들을 이제 배치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미국 측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는 좀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역시도 미국의 굉장히 애매모호한 내용에 이제 정확한 표현 없는 공동 성명이 나와서 과연 이번에도 이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6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법제화까지 해놓은 북한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걸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미국은 지금도 역시 한국의 핵 보유랄지 또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우회적이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근간은 미국의 핵우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를 미국이 합니다만 우리가 핵 보유를 한다고 하는 전제는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대만을 미국의 영향력하에 두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할 가능성이 높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미국은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아까 이제 확장 억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예를 들면 B-1B 전략 폭격기나 B-52 전략 폭격기나 B-2 전략 폭격기나 이러한 전략 자산들의 한반도의 전개를 보다 빈번하게 하겠다. 또는 동해상의 그 핵 잠수함이랄지 또는 미국 항공모함의 전개를 북한의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하겠다랄지 이런 식으로 아마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입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이 당장 들어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네.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전술핵 재배치랄지 이런 부분들을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의 그 가능성과 현실성은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미국이 판단한다는 점을 우리가 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공동성명에 전략자산이라는 표현도 담기지도 않았고 배치라는 표현도 없었어 이제 굉장히 모호했거든요. 네네. 확장 억제에 추가적인 조치들을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략자산 배치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언급할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예를 들어서 7차 핵실험이 예. 벌어진다 할지 예.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이 상황에서는 미국도 좀 더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전략자산의 전개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또 그것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위협 속 중국 당대외 영향 핵 무장론까지 짚어봤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